하세요. 요즘에는 모두 다 주목받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 딴 사람들만 주목을 받고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은 조금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의 광고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나간 적이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고가 되어야만 기업이 살아남기 때문에 인류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광고 카피에 담아놨지만 또 생각해 보면 2등이 없다면 1등도 존재할 수 없죠. 2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더 돋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1등을 위해서 충분히 능력과 자질이 있지만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1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리더를 세워준 그 2인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능력은 있지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2인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과 서로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서는 1인자들만 기억하고 기록하지만 2인자들,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로 인해서 1인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 속에서 리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데이빗 히넌과 워렌 베니스 공저로 되어 있는데, 데이빗 히넌은 제임스 캠벨 부동산회사 이사를 역임했고 위튼 스쿨,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워렌 베니스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2인자들 책 표지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대한 여러 사람의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케이스라는 아메리카 온라인 공동 설립자는 위대한 2인자들은 새 천년의 협력적 정신 문화와 협력적인 경영을 자리 잡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입문서다 이런 평을 했고요. 대통령 국가자문위원을 했던 브렌트 스카우크로프트는 데이빗 히넌과 워렌 베니스는 위대한 2인자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팀의 우두머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스코더 캠퍼 투자회사 사장인 에드 빌러니는 데이빗 히넌과 워렌 베니스는 협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명절을 발표했다. 위대한 2인자들은 모든 경영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렇게 세 사람 다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조직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2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여기에는 10명의 2인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스포츠맨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삶을 다 언급하지는 않고 두 사람을 통해서 2인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리더를 도와서 어떤 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1955년 미국 시애틀 출신이고요. 75년도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인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그러한 뒷받침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사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계기는 바로 그를 도왔던 이인자, 바로 스티브 발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머는 1956년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인데 빌 게이츠와 그 하버드대 동창이죠. 그래서 1980년 하버드대 졸업 후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입학할 때 SAT 수학 800점 최고 점수를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또 경영대학 다닐 때 전액 장학생으로 생활했던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권유로 학교, 대학원 다닐 때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하게 된 거죠. 스티브 발머의 꿈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권유로 대학원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해서 소프트사의 모든 관리, 회계, 판매, 인사, 개발 등 모든 것을 관장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스티브 발머를 소개하면서 리더의 꿈을 실현시킨 이인자라는 제목으로 스티브 발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발머는 1973년도에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빌 게이츠와 만나게 됩니다. 사교적인 발머는 괴짜이고 내성적인 빌 게이츠를 폭스클럽에 가입시켜 사교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빌 게이츠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고 스티브 발머는 좀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그때 그 빌 게이츠의 권유를 받아 교수에 대한 꿈을 접고 대학원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하게 되죠. 80년도에. 창립 멤버는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7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는데 80년도에 스티브 발머는 입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꿈을 접고 이때만 해도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꺼이 빌 게이츠의 권유를 받아들여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스티브 발머는 영업과 비즈니스를 전담하여 모든 일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행했죠. 그래서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 플랜을 세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브 발머의 이인자로서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이 책 속에 소개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구상하면 스티브 발머는 이를 실천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전략을 짜면 스티브 발머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했던 것이죠. 또 빌 게이츠가 언론과 대중 앞에서 나서지 않을 때 스티브 발머는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좀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스티브 발머는 기꺼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티브 발머의 노력이 있었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 게이츠가 사회 공헌으로 선한 이미지를 쌓아나갈 때 스티브 발머는 냉혹한 악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도 존경을 많이 받죠. 세계 최대의 그러한 기업인으로서 많은 기증을 했죠.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스티브 발머는 그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원들을 독려하고 또 경쟁사를 또 흡수해 가면서 회사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의 존재와 그 역할로 인해 관리, 회계, 판매 등의 숫자에서 벗어나 원대한 전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빌 게이츠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라든지 회계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스티브 발머가 발벗고 나서서 감당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겉들어온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었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스티브 발머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스티브 발머의 노력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이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국가주석을 역임했죠. 중국을 사회주의로 혁명을 일으켜서 통일한 사람인데 그의 그런 업적이 있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 혁명은 성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조원라이, 중국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국무원 총리를 역임했죠. 두 사람의 관계를 책 속에 소개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라이를 말할 때 오직 인민에게 봉사한 중국의 등불 이렇게 책에 소개되고 있네요. 마오쩌둥과 조원라이는 위대한 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혁명의 동반자였다. 마오쩌둥은 조원라이가 없었다면 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퉁명스럽고 비현실적인 마오쩌둥에 비해 실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조원라이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국민에게 헌신한 중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지금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조원라이는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마오쩌둥이 아니라 조원라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원라이는 공식적으로는 조연이었지만 많은 면에서 중국을 인도해가는 등불이었다. 그는 이인자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함으로 중국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원라이의 이인자로서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조원라이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신이 좀 달랐어요. 마오쩌둥은 독학으로 억압받는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택하고 혁명가가 됩니다. 마오쩌둥은 상당한 독서가였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독학으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조원라이는 프랑스에 유학 가서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혁명 사상에 빠져들었고 공산주의에 심취했다.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달랐죠. 가난했던 마오쩌둥은 독학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귀족 출신이었던 조원라이는 프랑스 유학에서 당시 유럽에 유행했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조원라이는 프랑스에서 돌아와 중국 공산당의 주요 당직을 맡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죠. 당연히 유학 갔다 와서 중국의 리더로서 주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조원라이는 자신에게 없는 지도자적 자질이 마오쩌둥에 있음을 알고 군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마오쩌둥을 홍군 사령관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원라이의 위대성이 있죠. 지위도 높았고 프랑스 유학도 갔다 온 엘리트 출신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조원라이가 농촌 출신이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마오쩌둥을 홍군 사령관으로 추천했다는 것, 여기에 조원라이의 위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라이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자질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며 민중을 이끌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알아본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본인이 리더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인 마오쩌둥을 밀어내고 자기가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텐데, 저원라이는 자기에게 없는 카리스마가 마오쩌둥이 있음을 알고 자기 부하였지만 기꺼이 자기가 사퇴하고 마오쩌둥을 사령관으로 추천할 수 있었던, 오히려 더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마오쩌둥은 큰 비전의 밑그림을 그렸고, 저원라이는 정확함과 명료함으로 그것에 색칠을 해갔습니다. 마오쩌둥은 투쟁에 중독된 이데올로기 신봉자였다면, 저원라이는 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를 결합시켜서 중국을 살려낸 것이죠. 그래서 저원라이는 중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오쩌둥의 다른 자아로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원라이는 자신의 출세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이인자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최초로 중국과 수교를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중국의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원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타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저원라이가 없었다면 마오쩌둥의 혁명도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인자로서 능력과 자질은 있지만 기꺼이 이인자로 스스로를 내리고 리더를 도와서 중국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이게 바로 위대한 이인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발머, 저원라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리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리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의 위인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책을 한 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 속에 이 위대한 이인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인자들을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주목받는 주인공 장미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홀로 된 장미꽃을 보라. 가시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안개꽃이 장미의 배경이 되어줄 때 가시가 숨겨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꽃다발이 된다. 세상이 삭막한 정글로 변한 이유는 서로 주인공만 되려 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모든 사람은 장미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장미 주변에 안개꽃이 있을 때 장미가 더 아름답게 보이죠.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위대한 이인자는 책을 소개하면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이인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리더십을 가졌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도자였던 갈렙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질 만한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갈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보다 더 규모가 큰 지파 출신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기꺼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죠.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무대 뒤로 숨깁니다. 85세가 되어서는 가장 험하다는 헤브론 땅을 맡겨달라고 요청하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장 험난한 땅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인자였다면 좋은 땅, 편안한 땅을 구해도 되는데 기꺼이 앞장서서 가장 험난한 땅을 맡겨달라고 요구하죠. 결국 갈렙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던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신약에서는 바로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은 바울의 변화를 조금 반신반의하죠. 정말로 그렇게 변화했는지.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을 보증하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죠.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다소 지방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 목회를 함께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늘어났고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죠. 그 후로 바울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서서히 1인자로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넘어가면 앞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결국 바나바는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주었던 거죠. 자기가 사역을 먼저 하고 그런 거였지만은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사도에게 소개하고 자신을 뒤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또 다른 모습으로 세울 수 있겠지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책을 한 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일 목사님이 쓰신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라는 책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심으셨다. 그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얻기 위해서다. 한 그루 한 그루가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다.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인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라는 것,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나를 주목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위대한 이인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는 시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일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랑 모든 것 사기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싹으로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생각 말고 살아서 흙으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별이 되길 원합니다. 별은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죠. 근데 별을 통해서는 어떤 생명도 잉태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은 땅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흙. 근데 그 흙에서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서 그러한 흙을 거룩한 흙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밟고 지나가지만 그 흙에서 모든 생명들이 잉태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우리가 대림제를 지내고 있는데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이인자들은 책을 살피면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흙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참여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셔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기는 자의 모습, 거룩한 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